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완성을 목표로 출발한 국방개혁 2.0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 구현과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특집 국방 포커스,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3부 지금 시작합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고강도 개혁 완수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미래 국방 환경 변화 대응까지. 지금부터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올해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욱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수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난해 전부대로 시범 적용 확대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이거는 시범 적용 이전부터 핫 이슈였잖아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핫 이슈였죠. 병사들이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조차 못했던 일인데 저는 국방부가 한 조치 중에서 아주 잘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진 병역 문화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못했던 군대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그 당시의 군대, 여기 병역 문화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 기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반대가 사실 많았어요.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한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휴대전화를 줬다라기보다는 그 닫힌 병영에서 사회하고 소통이 가능한 열린 병영으로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네. 또 여러 자료들로 보면 소통이 더 원활해졌다고 해요. 또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고립감 해소됐다, 스트레스 해소됐다, 부대원 단합이 높아졌다 이런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네. 임무 몰입도가 향상됐다 이런 아주 좋은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좋은 조치인데 다만 군에서 앞으로 좀 더 부대 운영을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또 생산적 군 복무가 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또 안 박사님 지난해부터 동해안과 서해안의 적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설치됐던 경계 철책, 요거 제거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한 철책은 제거하고 과학과 경계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원래는 그 DMZ에서 경계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돼서 운용되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강안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네. 원래 이 해안 경계 시스템은 해안 경계 철책을 중심으로 수행이 되었는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경계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 생활 측면에서 보면 그 해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조금 높아지고 그 해안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경계 철책을 운영할 때는 병력 중심의 경계 작전을 실시를 해서 병력 소요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병력 소요에 대한 부담을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상하급 제대, 그다음에 인접 제대하고 경계 작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합된 경계 작전, 인접 부대와는 협조된 경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네. 지난달 11일입니다. 우한시. 자, 뭐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또 그 지역에 또 일부 고립된 우리 교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군이 우리 교민들과 원격 진료 상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종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국방 혁신의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그 이동형 원격 진료 체계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원격 진료 체계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한 200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의료진하고 환자 사이에 이런 실질적인 의료 원격 진료 체계가 시작된 거는 교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부의 시범 사업이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방부의 원격 진료를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 하나는 이제 그 군의관이 없는 교고지에서 우리가 시행되는 고정형 원격 진료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환자 수송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동형 원격 진료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방어학원에서 우리 교민들을 우리가 군에 의료 지원을 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이동형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이동형 진료 원격 체계는 볼 때 환자가 발생한 그 현장과 그다음에 이제 사단의 의무대라든지 국군병원, 그다음에 이제 의료 종합 상황센터 이런 곳이 이제 그 의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원격 의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환자의 정보가 공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환자의 진료를 아주 뭐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네. 아주 혁신적인 진료 체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전방부대 교고지죠. 교고지에서 그 환자 진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 응답자가 1,398명 정도였었거든요. 그중에 91.1%라는 아주 상당히 많은 그 응답자들이 네. 그 군의 간의 원격 진료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담 이런 데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실장님, 이렇게 몇 가지 국방개혁 성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또 지난해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 원년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개혁, 그리고 스마트 국방 혁신 실시하면서 성과도 많이 도출된 것 같은데, 그럼 국방개혁 2.0 원년 선포와 관련된 성과, 의의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전체 총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요. 이제 작년도는 1월 8일에 저희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통령님께서 승인을 하셨고요. 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라는 절실함으로 출발한 국방개혁 2.0.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완성을 목표로 지난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추진의 원년의 해로 평가받을 만큼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전체 개혁 과제가 42개입니다. 이 42개의 평균적인 그 진척률을 저희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63%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국방개혁 2.0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50만 병력 수준의 정예화 그리고 스마트화 네. 그리고 선진화 이러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위한 중요한 그리고 아주 확실한 디딤돌을 놓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우리 그 군 구조를 정예화 시킨다는 게 네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군구조의 정예화는 사실은 이 국방개혁 전체 이슈 중에서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70만 수준의 병력 수준에서 이것을 50만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소위 말하는 첨단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오히려 전투력은 강화시키는 네. 이러한 방향을 저희가 이제 정예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정예화에 대한 노력은 지난 2006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기반해서 지난 1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사실 아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을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단지 최초 계획 대비해서 일부 이제 조정이 좀 내용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좀 지연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목전에 인구 절벽 이런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였고 저희 국방개혁 2.0에서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현 정부 임기 내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 작년도에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전체적인 병력 수준을 저희가 58만 수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병력 감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육군의 사단 역시 저희가 2006년도 47개에서 지금 전체 33개로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작년도까지 37개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전력 보강 측면에서는 작년도에 전체 국방비 47조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15조 4천억 원이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투자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화 선진화 이 부분도 중요한 성과 도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스마트 국방 혁신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그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 국방 전 영역에 적용을 해서 혁신을 이뤄내자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네. 또 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도 1월에 저희가 국방부 차원의 스마트 국방 혁신단을 출범시킨 바 있고요. 지난해 1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 가동됐습니다. 현장 의견 수렴과 민군 협력을 위한 자문위도 신설해 스마트 국방혁신, 디지털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한 결과 우리 군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작년도 전반기까지 우선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61개의 과제를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예산 약 5,300억 원을 편성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인식되고 있던 무선 보안 정책 부분에 네. 많은 그 진전이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암호 모듈이라든가 초소형 암호 칩의 사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되는 보안성, 즉 비도는 유지를 하면서 시스템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국방 운영, 병역 문화, 방위 사업 부분은 이제 선진화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네. 실제로 이 부분은 18년 8월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했기 때문에 19년 말까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국방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안 센터장님께서 그 경계철책 제거 등에 대해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그 국민 불편 해소 과제들이 많은 그 진전이 있었고요. 또 국방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병복무 기간이 3개월 단축되는 것이 이제 정책 단계에 들어갔고요. 네. 이러한 규모의 병력 규모에 맞게 저희가 장군 정원도 대폭 축소를 하는데 436명 수준에서 저희가 360명까지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까지 31명을 감축한
것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병력 감축은 진행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간부 비율은 40.3%까지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 부사가 12,000명이 증원이 되었고요. 네. 여군 비중도 현재 5.5% 수준에서 저희가 8.8%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도에 6.8% 수준까지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역 문화 부분은 앞에서 최 교수님께서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과 시간의 외출이라든가 병 봉급 인상 또 간부 주거 지원제도 개선 또 영창제 폐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장병들의 인권 복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획기적인 네. 향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위사업 부분은 비리 예방 그리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추진, 수출형 방산구조 발전을 위한 여러 그 제도적인 발전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네. 거둔 그런 의미 있는 성과들이 올해도 큰 결실로 또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동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올해를 그럼 주요 업무 어떤 것들을 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저희가 추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네. 중점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군구조 정예화 부분은 이제 올해 각 군의 주요 부대 개편 사업이 21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그 개편 과정에 있어서 현장과의 소통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자 하고요. 특히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진행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조기에 식별을 해서 해결하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마트 국방혁신 부분은 그 작년도에 선정한 그 61개의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과제 식별이 필요하고 또 이들 간의 중복 및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 일부 과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과제에 대한 보다 그 전문적인 사업 관리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 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 개혁실에 그 별도의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과를 저희가 신설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운영 병역 문화 방위사업 부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에 상당한 그 진척을 이뤘습니다. 네. 단지 법률 재개정이 요구되는 분야 그리고 또 관련 부처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범부처 협업 체제 이런 걸 강화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국방개혁 2.0 이게 추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또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올해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 평화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수님, 국방개혁 추진 1년 42개 과제 중에 63%를 훌쩍 넘은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실장님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우리 육군이 또 감축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력 감축의 중심에는 또 지상작전사령부 출범이 있는데 뭐 육군의 많은 변화, 사실 우리 군의 많은 변혁을 좀 예고하고 있는데 지작사 출범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작사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아까 1년 쭉 그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실장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1년 동안 그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63%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식의 변화라든지 또 방향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법령 재개정만을 남겨놓고는 사실 상당 부분 큰 골격은 갖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아주 바람직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병역 문화에서는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핸드폰 말씀하셨지만 그거 말고 얘기하면 사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이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상징이고 신호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왜 상징이냐면
이 지작사 창설 문제 얘기는 이게 이제 오래전 논의입니다. 이게 98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얘기가 됐었고 네. 누구든지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3야전군 사령부, 1야전군 사령부 두 개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가 계속 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6년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막 탄력을 붙었지만 계속 번번이 목포 연도가 연기됐어요. 10년에서 12년으로 15년으로. 근데 13년 만에 이제 진짜 실천에 옮겨서 예. 지상작전사령부가 출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징성이 있다.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실천이 이게 주도하는 이제 형국이 된 겁니다. 네. 지작사 창설을 계기로 해서 군단이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대 규모 축소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인력 구조가 논의가 되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 그 이제 목표로 보면 50만 수준에 정의하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보면 지작사 창설이 아주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작권 그 전환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지작사가 한미 연합 지상군 사령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사시에 우리가 우리 군 주도의 작전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출범 1년 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지작사가 좀 더 이제 성과를 내면 확장된 책임 지역 안에서도 더욱더 강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실장님, 육군의 군 구조 개편 올해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좀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향후 육군 구조 개편의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과제는 2개의 군단사령부 그리고 5개의 상비사단에 대한 개편 작업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올해에는 2개의 상비사단에 대한 개편이 진행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병력도 2만 4천 명이 추가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그 부대와 병력의 축소와 함께 포괄적인 전력 증강을 위해서 간부 보강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 도입 등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50조의 국방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16조 7천억 원이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이제 육군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해군 공군도 군 구조 개편 지금 획기적으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 더 그 추진 현황 그리고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국방개혁하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무기체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무기체계가 바뀌니까 싸움의 방식이 바뀌어서 그 싸움의 방식에 적합한 군 구조와 운영을 혁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세계 전체 추세를 보면 병력을 줄인다든지 장비를 현대화한다든지 군 구조를 혁신한다든지 이런 뭐 방향은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러시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방개혁을 추진했는데 현대판 짜르라고 하는 이 푸틴이 네. 아주 국방개혁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거는데 그 당시 기조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대군 동원 방식이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09년도에 23개 사단을 해체합니다. 85개 여단을 창설하고요. 또 무기장비 현대화하는 거 보면 이제 국가 무장 계획에 따라서 13년도에 16%를 현대화하고 예. 18년에 61.5%, 올해는 이제 70% 달성 이제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 해공군도 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공군은 어차피 병력 집약형이라기보다는 장비 위주로 네.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해상만 사실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 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작전 영역이 변화하니까 해상뿐만 아니고 또 이 수중 또 항공의 통합 작전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 중이고 해병대도 옛날에 보면 상륙 작전만 생각했었는데 네. 이거 말고 신속 대응 작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략 도서 방위라든지
이런 작전이 가능하도록 개편을 하고 있고 공군은 이제 이 전략적 억제인 거죠. 거기에다가 요즘 얘기 나오는 항공 우주 작전이 가능한 체제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 확장된 영역에서 우리가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해공군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군은 특성에 맞게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군구조 개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국방개혁 2.0에 발맞춰서 군구조 개편을 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또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좀 잘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방개혁 2.0의 추진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실에서는 그 추진 업무의 핵심 축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축으로서 국방개혁 2.0 다음 단계에 2040년대를 준비하는 네. 장기 군구조 발전 정책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2035년부터 2차 인구 절벽이 도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다시 병역 자원이 현재 2020년대 25만 수준에서 다시 15만 수준으로 또 다시 급격한 그 절벽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20세 남성 인구가 지금 3명이 있던 것이 이제 1명이 되는 이제 그런 엄청난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이 되게 되면 현재 저희 국방개혁 2.0에서 설계한 50만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2040년대를 대비한 새로운 장기적인 군구조에 대한 군구조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의 심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만 재난, 테러, 사이버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의 대두,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해서 우리 미래 전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네. 것이다. 이러한 그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군구조의 논의가 필요하고 또 특히 이러한 군구조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저희 국방개혁 2.0도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설계를 시작을 해서 20년에 걸쳐서 완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040년대의 장기 군구조에 대한 논의를 이제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네. 또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 개혁실에서는 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 군구조 계획과를 새롭게 또 출범을 예.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그 1단계 목표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그 적응하기 위한 네. 우리 국방 차원의 지향점, 안보 정책, 국방 정책, 그리고 군사 전략 개념, 목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여기에 맞추어서 소위 말하는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를 의미하는 군구조 부분에 대한 여러 쟁점들 네. 또 대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놓겠다. 그래서 향후에 구체적인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 분석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가 장기 군구조 네. 발전 기초 분석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 변화, 인구 절감 시대, 그리고 미래 안보 환경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금 대비책, 지금 국방개혁실에서 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념해야 될 점,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군구조 개편은 미래 안보 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구조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렇지만 미래 안보 환경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미래 안보 환경에 어떤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의 안보 환경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저는 한미 동맹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미 동맹은 사실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해왔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온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역할로 확대된다고 볼 경우에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조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요소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새롭고 조금 비전통적인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상에서 나타나는 위협이 안보적으로 미치는 영향.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민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군에 상당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위협과 결합을 할 때 우리 안보 환경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군구조 개편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출발점은 저는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본을 강화하는 거죠. 네. 기본을 잘 강화를 해놓으면 다양한 사태, 불확실한 사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역시 중요한 것은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해서 또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특집 국방 포커스 제3부 국방개혁실에서 말하다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네.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혁신, 이거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로 추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데 스마트 국방 혁신의 핵심 AI와 빅데이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예,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 선진국에서 현재 이런 기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네. 군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현재 추세를 보면은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상현실, 그다음에 뭐 증강현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MR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네. 믹스드 리얼리티인데 그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콘텐츠를 융합을 해요. 그냥 단지 오버레이 시키는 게 아니라 융합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불편함이라는 게 이제 결국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화질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화질을 하면은 현실감이 이제 가까워지거든요.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막대한 데이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막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이제 기술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이렇게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호 작용의 효과가 뛰어난 인터랙티브한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난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아주 희망적인 게 있었죠. 작년에 이제 우리가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5G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5G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적용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이 분야에서의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 거의 그 선진국에 가는 방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우리 그 군의 경우에는 군사지능형 경계 시스템 개발, 또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군 정비 소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차세대 지능형 지휘 통제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현재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AI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방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어떤 혁신적인 동력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그 기술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기술하고 달리 그 모든 분야, 그러니까 전략으로부터 모든 분야가 기획이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한다는 이런 특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그 2018년도에 미국에서 발행된 국방 AI 전략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4대 중점 영역을 한번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국가 차원,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아주 긴밀한 협업, 그다음에 교육,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윤리잖아요. 그래서 윤리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AI와 또 네.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포괄적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군이라는 태도를 좀 벗어나서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예.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사항을 살펴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기본적인 스마트 국방 혁신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강조를 드리자면, 네. 지금 스마트 국방 혁신과 관련돼서 6회 공군 각 군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각 군 그리고 국방부 합참 간에 스마트 국방 혁신 관련된 업무 공유 체계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방 내외에 전문적인 역량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올해 추가되는 사업들 또 기존 사업과의 정리 이런 작업들을 상반기 중에 조기에 완결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인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런 거를 구현하는 거는 우리 장병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첨단 장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 교수님, 무인 체계를 관리 운영하는 우리 장병들, 우수 인재 양성도 필요하고 또 정예 장병들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지적되는 게 국방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첨단 전략과 기술 도입인데, 이게 좀 더딘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어떻게 우리가 반영해야 되고 또 평가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 인재 육성,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보 환경 변화 얘기하고 전쟁도 지금 4세대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새로운 전쟁. 아까 안 박사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반도에서의 미래 안보 환경이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보면 그 스트래티직 솔저스라는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전략적 병사, 스트래티직 코아퍼를 이렇게도 하는데, 안보 환경이 변해서 병사들의 사소한 실수가 전략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라보고 있고, 얼마 전에 미 육군대학에서 이제 그 저널을 보니까 거기는 스트래티직 루테넌스, 그러니까 전략적 초급 간부의 중요성을 다룬 게 이슈로 막 다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
양적으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던 시대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산인 시대가 분명히 네. 왔다. 이 관점에서 보면 획득과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획득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복무 기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부사관 또 이제 ROTC 장교들 뭐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우리가 원하는 좋은 그 간부들을 모집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고요. 이게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보니까 대만 사례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대만이 모병제로 막 전환을 예. 했는데 13년도에 연간 목표치가 28,000명인데 모집된 게 462명입니다. 그러니까 1.62%예요. 그래서 막 급여를 막 높였는데 여전히 지금 자료를 보니까 18년 기준으로 해서 81%밖에 못 채운 거예요. 예산 부담은 가중되고 못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이제 획득하는 문제를 좀 새로운 그 이제 그 틀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교육인데 국방부가 아주 선도적으로 잘 했어요. 그 위탁교육 확대한 것을 이제 어떤 분야냐면 4차 산업혁명의 신학문 분야 이거를 19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네. 뭐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런 거죠. 해서 위탁교육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간부들은 계급마다 그 이제 직책별 교육 과정이 있는데 거기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교양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이제 필수 교육 과정으로 담고 해서 아주 잘 이제 되고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네. 저는 좀 더 하여튼 뭐 그런 쪽에 붐을 좀 일으켜서 이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이게 이제 간부 교육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인식의 전환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사격수 훈련하면 여전히 지금도 PRI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탄창 교환하는데 더 이제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는 제식 훈련을 강조하는데 미국 훈련 보면 장애물 극복이라든지 체력 단련에 더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가 적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걸 유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국방혁신의 주요 과제인 실전적 과학과 훈련장 구축은 정예화를 위해서 국방장관님이 특히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이제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요. 예비군의 실전적 훈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과학과 훈련 체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사 선진국도 이렇게 실전적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의 진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요. 네. 과학과 훈련 체계 확대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전 경험이 없는 장병들한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장비 이런 걸 사용해서 실전과 같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체계로 보고요. 또 이러한 것은 그 선진군대의 아주 일반적인 추세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국방개혁 2.0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분야, 그러니까 군의 과학화 훈련 체계 적용과 그 기술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마일제 장비를 이용해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시키는 예. 거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군단 사단급의 과학과 훈련장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VR, AR 이런 기반의 가상 모의 훈련할 수 있는 네.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하고 버추얼하고 뭐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브한 건데 LVC 합성 전장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 훈련을 실전에 버금가는 그런 환경소에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실전적 교육 훈련 체계의 예를 보면은 사실은 인명 피해가 없거든요. 실전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비의 손실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네. 이런 어떤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군대에서 이 분야가 아주 지금 되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과학과 훈련장 구축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거는 이제 처음에 출발은 뭐 중대부터 출발해서 대대 그리고 이제 가장 2015년도부터
연대급 이런 이제 훈련장을 우리가 운영을 해왔었는데 2018년도에 그 미국, 이스라엘 이어서 우리가 세계 세 번째로 그 여단급 부대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과학화 전투 훈련장을 우리 네. 독자적인 기술로 구축을 했어요. 했고 이제 또 실전 훈련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속도감 있게 내실 있는 국방개혁이 이제 실현돼야 되는데 그래서 당부와 다짐 말씀을 한마디씩 짧게 듣겠습니다. 네, 안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익숙했던 상황으로서 벗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죠.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방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우리 한국군의 능력을 매우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앞에서 말씀했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 빅데이터, AI, 로봇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과학기술들을 우리의 국방에 어떻게 잘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이 보다 나은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 안보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국방개혁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국방개혁에 대한 더 리더십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변화 혁신은 고무줄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얘기지만 기관총 같은 경우에 남북전쟁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쓴 것은 1차 대전 때 독일이 70년 후에 썼거든요. 그 당시 얘기는 기관총이 무겁고 고장이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로 1차 전투 때,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교리화를 막 주장했죠. 근데 그것이 육군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결국 독일에서 전격전으로 2차 대전 때 활용한 건데 개혁은 기본적으로 기존 조직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과거 경험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 보면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미래 군구조 발전 정책 추진하는 것은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돼야 그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만 좀 제언을 하면 그 관점에서 저는 정책 커뮤니티를 좀 유연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이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군 출신들 예비역 분들이 정책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 개인의 처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그 세력 모으기식으로 이렇게 활동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학자라든지 아니면 군의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을 하는 그 정책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주 진지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원장님. 네. 그 초연결과 융합이 이제 4차 산업의 기본 속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그 스마트 국방 혁신은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탑다운 방식의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고의 대변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국방 개혁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그 전장 환경에 대해서 급격한 그 변화를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런 논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게 이제 유연성 있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뭐 아까부터 인식의 뭐 대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지금 세 분 전문가들께서 주신 조언 정말 하나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물론 머릿속에 다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국방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 이제 2년 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실질적인 개편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히
부대 개편 적경 지역 이런 걸 포함을 해서 많은 관련되신 분들의 불편함,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찾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국방 안보야말로 국민에 대한 그 최고의 복지다라는 생각이고 네. 국방 개혁은 이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라는 그러한 그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또 더불어서 또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국방개혁 2.0 추진하겠다는 대목 정말 저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 사실은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면서 우리 군이 지금 국방개혁 2.0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국방 혁신, 그리고 첨단 정예화, 그리고 우리가 또 한반도 안보 상황 생각하면서 또다시 또 국방개혁 2.0 지금 또 추진해야 됩니다. 지혜를 좀 모아주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고 국가방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해 국방부 개혁실에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기대하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집 국방 포커스 4번째 시간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